전 세계 인구의 3%, 무려 6천만에서 8천만 명.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전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청년 하나, 화가를 꿈꾸던 남자 하나. 이들의 야망은 어떻게 이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을까요? 전 세계를 전쟁터로 몰아넣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02년 봄, 베니토 무솔리니라는 청년이 군 복무를 피해 이탈리아를 빠져나와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 열혈 사회주의자였죠.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왕정 타도를 주장하며 사회주의 이론을 글로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위스 당국과 계속 충돌했고 체포당하고 추방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탈리아로 쫓겨났다가 다시 몰래 국경을 넘었다 또 붙잡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군 복무를 끝낸 뒤에는 잠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지만 곧 다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타고난 연설 실력과 글솜씨 덕분에 이탈리아 사회주의 진영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념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처음엔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1910년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침략하려 할 때도 격렬히 저항하며 시위를 주도하다 감옥에 갇혔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도 참전 반대를 외쳤죠. 그러다 그는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이 전쟁이 낡은 유럽 왕정을 무너뜨릴 기회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사회혁명이 번질 수 있다고 믿었죠. 동료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변절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무솔리니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계급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모두를 하나로 결속시키겠다고 주장했죠. 지중해 전체를 장악해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말하며 이 사상을 파시스모라 불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지만 기대만큼의 영토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경제는 무너졌으며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무솔리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1922년 무솔리니는 국왕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자신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으면 직접 권력을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왕이 무슨 힘으로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묻자 무솔리니는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보여줬습니다. 국왕은 결국 굴복했고 무솔리니는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유럽 역사상 첫 번째 파시스트 독재자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국가체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토를 빼앗겼고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로 지정됐으며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공군 창설도 금지됐고 현재 가치로 약 44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해야 했죠.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작은 콧수염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며 등장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병사로 참전했던 그는 극단적 애국주의자였고 독일이 당한 굴욕에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1923년 뮌헨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체포됐지만 그의 인기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1933년 독일 대통령은 마침내 그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의 위대한 미래를 실현할 구원자라고 철석같이 믿는 전형적인 과대망상적 지도자였습니다.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독재 체제를 구축했고 이제 유럽에는 두 명의 파시스트 독재자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사상이 비슷하고 공통의 적까지 있었기에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세 번째 국가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이미 중국 북부 지역을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200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하던 일본은 미국인들이 강제로 개항을 요구하기 전까지 완전히 고립돼 있었고 그 뒤로 서구 열강들이 잇따라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천연 자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부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결국 침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벌여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고 중국 땅 상당 부분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이 개입해 일본을 제지했습니다. 일본은 유럽 열강을 상대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유럽 국가들 역시 약해진 중국을 이용해 세력권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중국을 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유럽 열강만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일본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유럽 열강들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병합한 일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는 아시아에 있던 독일의 식민지와 여러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에서는 일본군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차 폭파 사건을 빌미로 삼아 만주 전체를 침공해 장악했습니다. 이 시점의 국제 정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는 모두 자신들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연합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군사력을 키워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야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일을 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극도로 증오했고 결국 그 조약을 무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공군을 창설하고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등 베르사유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대규모 군비 확장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연합국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히틀러는 비무장지대였던 라인란트에 군대를 재배치했습니다. 연합국이 나타나면 즉시 후퇴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지만 연합국은 이번에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충분히 강해지자 히틀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아리아 민족의 인구를 급격히 늘리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레벤스라움, 즉 생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히틀러는 우선 유럽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역들부터 차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가 주변 나라들을 노리기 시작하자 연합국도 드디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교 전략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방식은 이랬습니다. 히틀러가 어떤 요구를 하면 연합국은 처음엔 거부하다가도 결국 양보하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는 또 다른 요구를 꺼내고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1938년 히틀러의 군대가 오스트리아로 진격했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은 사실상 독일의 일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독일계 주민이 산다는 이유였습니다. 연합국은 뮌헨에서 히틀러와 회담을 열고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우리 영토 문제인데 당연히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배제당했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의기양양하게 본국으로 돌아가 서명된 문서를 흔들며 위기를 해결했다고 강조했고 세계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지역까지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솔리니도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직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들 가운데 군사력이 극도로 약한 지역을 찾았고 그 목표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결국 무솔리니는 그곳을 침공해 점령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아드리아해 입구를 손에 넣기 위해 알바니아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이 배후에서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르코 폴로 다리에서 일본군과 중국군이 충돌하며 총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일본은 이를 구실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휩쓴 뒤 양쯔강을 따라
당시 중국 수도였던 난징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본군은 중국 민간인을 상대로 역사상 최악의 학살 중 하나를 저질렀고, 그 결과 3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강철 조약에 서명하며 정식으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폴란드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독일 영토를 둘로 갈라놓은 폴란드 회랑 지역을 오래전부터 불만세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연합국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폴란드를 침공하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히틀러는 동쪽으로 계속 진출할 계획이 있었지만 양면 전쟁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탈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폴란드를 함께 침공해 분할하자는 데 합의했고,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뜻밖의 동맹은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했습니다. 폴란드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두 강대국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전쟁이라 불리는 이상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선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히틀러가 서부 전선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격전입니다. 연합군이 벨기에로 몰려가 독일의 침공을 정면에서 막으려는 사이 히틀러는 아르덴 숲을 돌파해 연합군을 포위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렇게 무너졌고, 독일군은 손쉽게 파리까지 진격해 결국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이제 영국만 남았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이 결국 포기하고 평화 협상에 나서길 기대했지만 영국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처칠이 새 총리가 되면서 영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독일에 맞섰습니다. 히틀러는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중 폭격을 감행했고, 영국본 항공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던 영국 공군은 끝까지 맞서 싸워 독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